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2.0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우리가 평균 연령까지 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3명 중 1명 정도는 암에 걸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더 이상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과학의 혁신적인 발전은 의학을 진일보시켰고 특히 진단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놀라운 기술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됐으면서 또한 항암의 어떤 그 치료적 측면에 있어서 수술법이라든가 아니면 약물 치료, 면역 치료 그리고 또한 방사능 치료가 놀랍게 아주 괄목할 만한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완치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감사하고 다행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암이라는 병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건데요. 아픈 화나나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 분들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분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고륙종이라는 희귀암을 치료하고 계신 명의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쪽 어깨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지금 한번 팔을 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까요? 예, 좀 보겠습니다. 저기가 어디가 나가시죠? 정상적인 뼈 부위에서 저희가 너무 강한 힘이 들지 않도록 팔을 줘서 너무 강한 힘이 들지 않도록 네, 오늘은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입니다. 정형외과 하면은 근육이나 뼈, 또 척추 관절 등을 다루는 과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골육종을 포함한 근골격계 종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네, 교수님 어릴 적에 화순에서 자라셨는데 어릴 때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네, 초등학교 때는 뭐 낮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집에 와서 집안의 여러 가지 농사일이나 가사일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아버님도 그때 광업소에 배관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었는데 아버님이 다치셨던 적도 있고요. 광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쳤던 이제 그런 것들 경험했고 또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근골격계 어떤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적절한 현대적인 의학 치료를 잘 받지는 못했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그 당시에 병의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의료기관들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된 선생님들 접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의대를 가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는 시골 마을에서 나오고 중학교를 화순읍에 있는 화순중학교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에 있는 전남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교 평준화 되고 나서 두 번째 해 광주에 고등학교 진학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제가 1년 정도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은 전남대학교 국문과 교수셨고 5.18 때는 그 전남대학 교수협회 회장을 하셨던 정익섭 교수님이셨는데 그 친구의 형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비인후과 전공을 하고서 군의관으로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정익섭 그 교수님, 제 친구 아버님께서 제 친구에게 너희 형은 전남대 의대를 나왔는데 너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지방 의대가 아닌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옆에서 그런 이제 권유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의대를 생각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 저의 이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저는 과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의대하고 공대에 그 지원을 했고 특별 전형으로 공대 의대가 다 합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느 대학으로 갈 건가 고민하고 주변 분들의 좀 이제 조언도 듣고 했었는데 의사의 길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의대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의대 진학 후에 여러모로 좀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셨다 그러시는데 한번 그 말씀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광업소에서 받은 그 급여 또 이제 농촌에 사는 이제 부가적인 소득만 가지고 저의 사립 의대 교육 등록금이라든지 또 밑에 공부를 더 계속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두 동생들의 교육을 감당하시긴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 업무 공공의료에 봉사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6년 동안 등록금을 포함해서 생활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5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근무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그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 그 장학금으로 6년 동안 큰 걱정 없이 사실은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이제 동문 선배가 기타 가신 장학금도 받았었고 또 성적 우수자에게 대학이 주는 장학금도 받고 해서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동생들한테 용돈도 좀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게 학비 지원도 오랫동안 받으셨고 또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의 생활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때 섬마을 사람들 건강 책임지기 위해서 또 병원선이라는 걸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병원선이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전남 지역에는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로 병원선에서 진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남에만 3대 병원선이 있었고요. 경남에 2대, 충남에 1대. 지금은 그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탔던 병원선은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무궁화호라는 배였고요. 목포에서 기항지를 두고 출항해서 진도군과 완도군 일대 한 70여 개 섬을 이렇게 순항하면서 진료를 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배 전장 길이가 한 35m 정도 되는 150톤 정도 되는 규모의 배였고요.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그리고 이제 진료 파트 외에 선박 운항에 필요한 사람들 포함해서 14명 정도가 배를 타고 운항을 했고요. 보통 이제 목포에서 출항해서 그 항차의 진료를 할 지역 가까이에 가서 진료를 하고 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가까운 부두가에 배를 대고 밤을 샌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이동해서 섬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진료는 주로 이제 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이제 병원선을 탔었습니다. 그러면 그 섬마을 분들한테 오늘은 병원선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예, 신청을- 미리 이제 1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미리 통보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 섬 가까이 가면 이제 섬에 내려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이제 배를 정박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작은 배, 보트를 타고 우리 병원선으로 올라오셔서 진료를 받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네. 정형외과 여러 부분 중에 있어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아주 스페셜리티 특수 분야로서 전공하신 분야가 암 분야고 종양. 그 중에서도 이 고륙종 오늘의 화두인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되셨는데 상당히 이 치료 자체가 어렵고 뭐 공부는 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또 참 안타까운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정형외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거든요. 혹시 고륙종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시도록 선택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수원의료원에 있을 때 했던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수술이 척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장학이 마지막 해에 저희 교실에 당시 주임 교수님이셨던 김정만 교수님께 말씀드릴 때는 제가 척추 수술의 경험이 많으니 우리 부속병원 중에 지방에 있는 병원의 교수님 척추 담당하시는 교수님 곧 정년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그 교수님이 정년하시면 척추 분야를 맡아서 진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임 교수님께서는 정양국 선생 그동안 수련하고 했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우리 강남 성모병원에 종양이나 수부 미세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필요한데 정양국 교수가 하면 그 분야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종양은 정형외과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세부 전공 분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공의 때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에서 종양을 관심 있게 하셨던 강영구 교수님 밑에서 또 종양 관련 수련을 좀 받은 바가 있었고 또 성가병원에서 김영민 교수님께서 수부 미세 수술 관련 많은 진료를 잘 하셨는데 그런 것을 흥미 있게 봤던 경험이 있어서 주임 교수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종양하고 수부 미세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게 됐습니다. 고륙종이라는 게 사실 저는 오늘 교수님 뵙기 전에는 생소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희귀병이더라고요. 암 환자들 중에서도 0.2% 정도만 해당하는 병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악성 종양하면 암종하고 육종 두 가지로 나누고요. 암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주로 상피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뭐 폐암, 간암, 위암 이런 것들이고요. 육종은 그 중배엽성의 그 조직에서 유래한 것인데 뼈나 근육, 연골 이런 조직들에서 유래하는 악성 종양을 우리가 육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원발성으로 뼈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 골육종입니다. 예. 전체 이제 원발성 골종양 중에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빈도는 흔하지 않아서 희귀병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100명에서 120명 정도
신환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한 500~6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대부분 암이 그 원인을 보면은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네. 골육종 원인은 따로 있습니까? 골육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골육종의 원인이라고 할 만한 규명되어 있는 그런 원인은 없고요. 다만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세포의 생장을 조절하는 기능에서 벗어난 세포가 무한 증식하게 되면서 이제 육종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암 세포 중에서 그 종양성 뼈 조직을 만드는 그런 이제 세포가 증식하게 되면 그게 골육종이 되겠습니다. 더러 드물게는 유전학적인 요인이 관여한 경우가 있는데 눈에 망막에 생기는 이제 그런 암을 가진 아이들한테 한 500배 정도 골육종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또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에 방사능이 어떤 그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골육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상이라든지 또는 흡연, 알코올 또는 어떤 식이 습관 이런 것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골육종이 이제 치명적이라는 것은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암이고 또한 이게 주로 그 10대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여명에도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성 종양이죠. 네, 네. 골육종 관련 특히 안타까운 것은 10대 청소년들한테 호발한다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골육종을 앓게 되면 부모님들 포함해서 온 가족이 상당히 그 심각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과 불안, 걱정을 갖게 되고 또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10대에 정상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어떤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좀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전체 뼈 중에서 특히 골육종이 잘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호발 부위가 있는데 주로 무릎 주변에 우리 몸의 정강이뼈의 아랫부분 또 종아리뼈의 윗부분이 가장 호발합니다. 주로 뼈의 활성이 높은 부위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많이 이해하시면 움직이는 곳인 되겠습니다.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형암이라 그러면 이제 뭐 위암이라든가 간암, 대장암 거기 관련된 수술은 저게 절제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대장 같은 건 길기도 하고 또 암은 이제 부분 절제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렇게 뼈에 생기는 골육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저 좀 남다른 치료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적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모든 암은 이제 수술적으로 잘 절제해서 몸의 암세포를 남기지 않으면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암은 그 특성상 발생한 부위에만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로 옮겨간 전이라고 하는데요. 전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잘 절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전이가 일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진행된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암에 대한 치료는 수술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특히 골육종은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암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육종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한 사이클이나 2사이클 정도 하고 다음에 수술적으로 절제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절제된 부위의 결손에 대한 재건을 한 다음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또 한 4사이클 정도 진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혹시 종양이 재발하는지 또는 그 전에 안 나타났던 다른 데로 종양이 퍼져 있는 소견, 전이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추시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절제를 한다고 하면 뼈를 자르는 건가요? 종양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서 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종양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절제하는 게 아니고 예. 주변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종양을 노출하지 않고 절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 가장 그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골육정을 이제 제거함에 있어서 이제 뼈도 제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암이 퍼지지 않은 그러한 그 성한 조직까지도 정상 조직까지도 함께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 드러내게 되는 경우엔 이에 따라서 아마도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재건 수술을 네. 네. 그 역시 엄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이 재건 수술에 대해서 현대적 측면의 어떠한 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그 지경 같은 걸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특히 이제 골육종은 뼈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종양을 제거하고 나서는 골결손을 제거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연부조직 제거도 2차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를 제거할 때는 현재까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결손된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양 대치물이라고 하는데 이용해서 재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골 즉 뇌사자나 이런 다른 분들이 기증하신 뼈를 조직은행에서 채취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식이 필요한 분한테 공급해주면 이제 그걸 받아서 그 결손된 뼈를 재건하는 동종골 재건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뼈의 어떤 그 강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파괴가 많이 안 됐을 때는 그 뼈에 있는 종양세포만 사멸시켜서 저온열처리라든지 방사선 조사 등으로 사멸시켜서 그 뼈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고정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종양 대치물만 가지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결손 부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재건체를 제조해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그 어려운 경우도 그런 재건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3D 프린팅부터 뭐 금속, 플라스틱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체 조직을 이식하는 부분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그 집도하시는 수술에서는 인체 조직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네, 인체 조직이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에게 이식될 수 있도록 기증을 받아서 허가받은 조직은행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가공 또 관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그런 조직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법률로 규율이 되고 있고요. 뼈, 연골, 근막, 또 혈관, 피부, 심장판막 등 11개 조직이 법률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골육종을 진료하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뼈 결손을 재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조직은행에서 동종골을 이제 분배받아서 그것을 이식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골을 이용한 재건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뼈와 그 뼈 끝 부분을 덮고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뼈 연골을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종골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 같은 경우에는 동종골만 할 경우에 관절 연골 부분이 하지에는 하중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골절이나 이런 붕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공 관절로 이렇게 대치해서 그런 복합체를 이용해서 재건하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요즘 그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그 나라에서 특히 이제 심평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의사들이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그다음에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지혜를 내서 어떤 치료를 하는 다학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러한 그 집도하고 계시는 이 골육종과 연관돼서는 이 상당히 다학적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시청자분들한테 다학적 치료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조금 좀 부각시켜 주도록 하시죠. 예, 다른 뭐 모든 분야도 그러겠습니다만 특히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분야에서
최신의 어떤 발달된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 특정 과의 의사 혼자서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과 전문의들이 함께 진료와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다학제가 되겠는데,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치료 방법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수행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또 팔다리 사지를 잘 구하고 기능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의과대학 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나 또 그런 병원에서 대부분 다 다학제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병 암. 하지만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두려운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암 환자의 0.2%에 해당되는 희귀암, 고륙종. 정형외과 정양국 교수는 고륙종 정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다. 흉부 CT도 괜찮고 해서 전이 병소 의심할 만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 관절 그 인공관절 수술하신 것도 사진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예. 지금 한번 팔을 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실까요? 예. 조금 더 어디까지 올라가시죠? 예. 또 옆으로는요. 고륙종은 질병 특성상 뼈나 근육까지 수술해야 한다. 정양국 교수는 수술 후 신체에 변화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골육종의 경우는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 자체가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종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2사이클 정도의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회복되면 종양에 대한 수술적 절제, 그리고 절제된 골 결손에 대한 재건, 이와 같은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로부터 회복되자마자 한 4사이클 정도의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고생도 크다. 80세 환자 유승일 씨는 7년 전 고륙종 진단을 받았다. 처음 듣는 낯선 병명에 당황했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정양국 교수를 만나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상태는 지금 양호해요. 그래가지고 그 연부암 조직 그 암은 치료가 완치가 돼서 이제 2년 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또 와서 그 MRI 찍고 했는데 종양 같은 게 완치가 됐대요. 굉장히 성실하셔요. 그 전에도 내가 대퇴부가 골절이 됐는데 전주에서 응급차를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마치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외국에 가셨는데 딴 선생님을 못 해요. 제가 이 수술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오시한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급히 또 귀국하셔가지고 제 걸 또 밤늦게까지 봐주셔서 참 고마운 분이에요. 고륙종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환자를 챙기는 정양국 교수의 한결같은 모습에 환자들의 신뢰도 오랜 시간 쌓여왔다. 정형외과, 핵의학과, 병리과, 마취과까지 여러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륙종은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뼈나 근육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며 치료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모여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가는 다학제 협진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같이 재건할 수 있는데 이건 재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자칫하면 여기 내려가는 혈관이나 신경염이 좀 압박받을 수 있고 해서 수술한 부위는 관절이 안정되고 근육이 좀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안정하실 거고 2년 정도. 정양국 교수는 치료의 주체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명한다.
언제나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양국 교수.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둔 환자들도 많다. 네, 여러 환자가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 특별히 15세 여자 환자인데 골반 뒤쪽에 있는 천골 전장을 침범하는 골육종 환자였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천골과 종양이 침범한 양쪽 장골을 한꺼번에 절제하기 위한 절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또 절제된 부위에 남은 골결손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천골을 이용해서 재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그러나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또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시행을 했고 현재는 수술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정양국 교수는 뼈에 생긴 결손 부위에 재건체를 제작해 재건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치료 분야의 선구자다. 정 교수는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재건체를 제작했고 그것을 이식받은 견갑골 결손 환자는 관절 기능을 완전히 회복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며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선의 치료를 위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정양국 교수. 하지만 온화했던 그의 얼굴도 수술실에 들어서면 냉철한 모습으로 바뀐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건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엄숙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근육 안에 있는 종양인데 그 가까이에 큰 혈관과 신경이 있어서 종양을 정상적인 근육을 일부 얇게 포함해서 절제하면서 신경과 근육이 있는 부위에서는 신경과 혈관을 먼저 잘 박리해서 보호하면서 종양을 절제했습니다. 암을 깨끗하게 제거해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물론 투병 후 환자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집도의인 정양국 교수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크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골육종도 완치될 수 있다는 걸 정양국 교수는 증명하고 싶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육종을 치료하는 의사 정양국 교수. 그는 최선의 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최고의 결과를 선물하고 있다. 그래서 책임감은 무겁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환한 미소로 환자를 맞이한다. 저희 병원 골연부종양 전암센터의 슬로건이 You Believe We Care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를 믿고 맡기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치료를 책임지고 담당해서 치료해드리고 또 돌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본인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 본래의 그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또 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기쁨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오셨을 것 같아요. 쭉 돌아봤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신가요? 많은 환자들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환자는 페루에서 온 하이디라고 하는 골육종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2살이었었고요. 이미 지상을 통해서 몇 번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진단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팔뼈 거의 전체를 종양이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루 현지에서는 팔을 절단하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팔을 보존한 상태 잘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팔을 보존한 상태에서 종양을 절제하고 기증받은 동종골을 이용해서 재건했습니다.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부분을 재건을 하고 또 수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이제 귀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4년 남짓 지난 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 나눔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고 했었는데 종양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없었고 팔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륙증 치료가 이제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수술적 방법이라든가 치료 면에 있어서였다는 거 험로도 있습니다만은 자 10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적 어떤 마진, 어떤 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좀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종양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어떨 때는 좀 외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전문가고 내가 그 환자의 어떤 상태를 잘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결국은 그런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그 종양의 절제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면 종양의 재발 우려는 줄일 수 있는데 반면에 그렇게 되면 기능적으로 많은 어떤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고 또 절제 범위를 조금 좁게 가져가면 기능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종양이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느냐 좁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그게 어렵지 않지만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사의 입장에서 조금 옆에 같이 상의하고 그 짐을 좀 나눌 수 있는 다른 동료 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주치의라고 하는 위치는 그 다른 누구보다도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조금 힘들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하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수술을 집도하실 텐데 그래도 그 하이디처럼 4년 후에도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이나 네. 환자분들이 씩씩하게 걸어오는 그런 모습 보면은 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술 전에 쉽지 않은 경우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치료를 마치고 나서 환자가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으로 큰 기쁨이죠. 네. 교수님 가족이 전부 다 의사 가족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의사 가족이어서 좋은 점이 혹시 있나요? 제가 이제 저희 같은 우리 의과대학을 나온 저희 이제 그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고 CC. 그렇습니다. 학년은 달랐는데 같은 이제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서로 많이 접하고 또 서클 활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사귀고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처는 이제 내과 개원으로 지금 환자 개원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딸과 아들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들이 의과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들은 처음에는 아빠처럼 그렇게 바쁘게 여유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은 자기는 흥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의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본인이 대학을 진학할 때쯤에서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의사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분야를 찾기가 어려웠는지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돼서 이제 막 그 군의관 3년 과정을 지금 막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나중에 딸 아이가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해서 영상의학과를 전공해서 지금 근골격 분야를 세부 전공으로 하고 이제
전임의까지 마치고 봉직으로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의사가 되니까 서로 간에 말 안 해도 서로 간에 잘 이해하고 서로 통하고 하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온통 이제 의료 한 분야로만 이렇게 좁아져서 그 대화의 폭이나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넓지 못한 그런 면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저희 이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 주제가 골육종 조기 발견이 중요하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골육종의 증상은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통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증도 초기에는 주로 과한 활동을 한 이후라든지 또 가벼운 외상 이후에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그 활동과 관련된 통증 또는 외상 관련 통증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서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성장통과 감별이 어려워서 성장통은 흔히 경험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성장통이겠거니 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골육종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차 더 심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쉬는 동안에나 또는 야간에도 통증이 와서 활동과 무관하게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양이 이제 국소 부위에서 뼈의 경계를 넘어서 주변 부위로 이렇게 파급이 되게 되면 종창, 붓는다고 하죠. 종양이 발생한 부위가 이렇게 붓게 되는 어떤 그런 소견이 동반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종양으로 인한 통증과 구분해야 될 통증 중에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장통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장통은 10세 이하, 한 8, 9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활동하고 놀았는데 저녁이 돼서 자려고 할 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하지, 다리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관절을 움직여 봤을 때는 전혀 불편한 게 없고, 또 이런 아이들이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말짱합니다. 전혀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장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통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장통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골육종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감별하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낮에 활동량을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저녁 때 마사지나 또 찜질 이런 것들을 하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골육종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입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은 굉장히 종양의 그 유무라든지 또는 종양이 어느 정도 파급됐느냐, 또 어떤 성격의 종양이냐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어떤 영상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한 가지 단점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초기에는 이상 소견이 없이 정상적인 소견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데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이 있고 괜찮구나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초기에 그 진단할 수 있는 MRI나 또는 그 방사성 검사를 통해서 골스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6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역시 정강이뼈 아래쪽에 무릎 관절 가까이에 발생한 이제 골육종을 지금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을 절제하고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종양 대침물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였습니다. 이런 종양 대침물의 장점은 수술하자마자 곧장 걷고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을 때는 이런 종양 대침물과 자기 뼈 사이에 어떤 해리, 분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감염 문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금속의 약한 부분에서 파절, 부러지는 이런 경우들이 단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3세 남자 환아였고요. 역시 정강이뼈 아래쪽에 골육종이었습니다. 이쪽 MRI에서 보면 일반 단순막을 사진 보이지 않았던 뼈 바깥쪽으로 종양이 많이 파급돼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종창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종골과 인공관절 복합체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동종골과 인공관절 복합체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서 종양을 절제하고 그 부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고정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방사선 사진이고요. 수술 후 22개월 경과했을 때 자기 뼈하고 경계 부위에서는 잘 골유합이 이루어졌고 관절이 잘 재건이 돼서 정상에 가까운 기능을 회복하였던 경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식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서양에서는 그 명의가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명의 누가 있을까요? 골육종이라고 하는 자칫 치료를 제대로 잘 못했을 때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의사는 마땅히 그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런 지식과 경험을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적용해서 환자의 치료를 잘 수행하려고 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들의 마음, 그러한 감성을 또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도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학제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다학제에 포함되는 여러 다른 파트의 교수님들의 협조나 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리더십이나 또 포용력 이런 것을 갖춘 의사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이번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었는데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 집에 나를 와서 같이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했던 제 친구 정규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무척 새삼 그리워졌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노래를 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대부의 주제곡 사랑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사랑의 테마 함께 들어보고요. 오늘 명희와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본인이나 또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 또 자녀가 이런 골육종 등 이제 악성 종양 환자라고 하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좌절과 절망 또 불안함이 굉장히 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러한 종양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여러 의료진 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희망을 갖고 치료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치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완치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양국 교수님의 소명의식을 가진 의사생활과 어떤 삶의 여정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동과 잔잔한 여운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TV자서전 명의 2.0에서는
희귀 난치병에 도전하는 명의들을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 softly, love, so no one hears us.